이게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여러분들 뭐 다 잘 알고 계시죠. 작년 12월 3일 날 느닷없이 군인들이 여의도에 나타나서 사람들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다들 초현실적인 광경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게 뭐야? 하는 생각들을 다들 잠깐 하다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하고 허둥지둥 뭐 각자 할 일이 뭔지를 이제 챙기고 했습니다만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깥에 저렇게 이제 아우성이 있고 또 저것을 듣는 마음들이 참 심란한데요. 이 사태의 본질은 좌우의 대결이라거나 또 진보 보수의 대결이라거나 혹은 또 여야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거는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임시정부 시기부터 민주공화국을 우리 공동체의 가치로 설정을 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이정표 삼아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많은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산업화도 성공하고 민주화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민주공화국의 가치야말로 현재까지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루고 또 정치 발전을 이루었던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이것을 무력으로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 윤석열의 그 행적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왜 저렇게 됐느냐?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이거는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제 내란이다라고 하는 규정이 한 며칠간 집에 정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이게 언제부터 슬금슬금 이게 여야 대결, 진보 보수의 대결, 이런 진영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으로 이게 지금 바꿔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고 있고 또 굉장히 걱정해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게 아닌데 많은 여러 적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게 진보 보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야 대결이라고 생각하고 진영 간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을 좀 제대로 일깨워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을 풀어서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기초, 혹은 또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를 만들고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아서 저렇게 대의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힘으로 치고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칼 대신에 투표 용지를 가지고 싸우고 의사당 발코니에서 말로 싸우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총칼의 싸움으로 되돌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왔던 그 소중한 가치를 일거에 훼손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좀 주변에 일깨워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저런 프레임 전환이 지금 먹혀들고 있느냐 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면 저 현상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든 문제가 모든 영역에서 지금 딱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셋으로 나누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네 개는 더욱 아닙니다. 모든 것이 딱 두 개입니다. 분단 체제가 그렇고
지금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이 회자되는 것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교편 생활을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정년퇴임을 했습니다만은 지역주의라는 게 지금 완화되고 있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보이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구조화되고 신념화되고 있다는 것이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분단과 지역주의, 또 독재하에서 민주 반민주의 대결, 중간이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중첩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정치 제도가 이것을 아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선거구제는요, 어떤 경쟁자가 51%만 받아도, 아니 50.01%만 받아도 전체 100을 다 가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필연적으로 양당제를 낳게 되고, 이 양당제가 진영 대결의 기본적인 주춧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단과 전쟁, 또 민주 반민주의 대결, 지역주의, 그것을 증폭시키는 소선거구 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치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사회 영역에서, 문화 영역에서, 우리 전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두 쪽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두 쪽이 아니라 세 쪽, 네 쪽을 좀 내서 서로 좀 이렇게 손잡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다양성을 실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영 대결 혹은 이분법적 흑백 대결이라고 하는 역사 구조적 요인 위에 지금 이 윤석열의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서 그 본질이 왜곡되어서 지금 저런 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다 하는 점을 두 번째로 좀 화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윤석열을 왜 저렇게 됐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윤석열의 성정의 본질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접근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직접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하여튼 이 양반이 좀 독특한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좀 독특할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삐뚤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성정과 기질과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뭔가 하는 것을 좀 이제 파헤쳐 봐야 될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왜 이런 자를 진작 알아보지 못하고 저렇게 지지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 뽑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저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간 지 몇 달 만에 그냥 대통령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 전에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던 검사, 사람들을 들들 뽑고 쥐어짜내던 그런 검사로서 또 정치적 야심을 계획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노릇을 함으로써 뭐 이렇게 정치적 계획을 발전시켜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조적으로 저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던 뭔가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서 고치지 않으면 또 저런 놈을 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개인의 성정을 파악하는 것만큼 저 사람을 왜 알아보지 못하고 저 사람을 뽑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구조적 요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의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 정당 제도 미발전에 있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공적 기구입니다. 뭐 사적인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공적 기구예요. 우리 헌법에도 보면 여러 가지 헌법에서 언급하는 공적 기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당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제일 앞에. 지금 7조인가 뭐 정당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앞에 나오느냐? 그 정당이 지금 어떤 상태냐,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그 체제의 본질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당은 다른 모든 기구들보다가 뒤떨어진 후진 조직입니다. 뭐 교회도 있고 노동조합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무슨 정부 기구도 있고 별별 기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기구를 망라해서 정당은 제일 가장 후진적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맡는 역할은 뭐냐? 지도자를 추천하지 않습니까? 공천제도. 그 다음에 지도자를 추천하기에 앞서서 지도자를 기르는 역할을 합니다. 정치 교육을 합니다. 선거에 참여합니다. 관료체제를 견제합니다. 예산을 짭니다. 무수히 많은 기구들이 역할들이 정당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규명해내지 않으면 혹은 또 그래서 개선책을 찾지 않으면 또 윤석열 같은 자가 나타나서 어느 날 훌러덩 또 권력을 집어먹고 대통령 행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목이고요. 네 번째는 자, 윤석열이 저 사람이 저런 짓을 쉽게 하도록 마음먹었던 그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이 초집중 체제이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무슨 엉뚱한 짓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누구도 그걸 제재할 수 없는 상황. 알면서도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밖에 올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회가 견제자로서 있지만 이게 사후적으로 저것을 수습하고 개선하고 회복해 나가는데 지금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사전에 저걸 막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초래한 저 무장력을 가지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도록 쉽게 마음먹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든 저 대통령 권력, 저거 개선해야 된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학자들이 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정부라는 말을 쓸 정도로 뭐 진보 보수 여야를 막론하고 다 대통령 권력이 초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왔습니다만은 또 권력 잡으면 또 마음이 달라져서 개선이 되지 않은 채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짚어봐야 될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통령 끌어내리면 우리가 다 잘 살게 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현재 이 체제 하에서 서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답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다 광장에서 표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저기에 소리 지른 저분들도 뭔가 속에 한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찾아내야 이 나라가 두쪽나서 저렇게 암울한 상황을 하루하루 보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남태령을 저는 직접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제 동료와 후배 학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정말 심금을 울리는 광경들이 밤새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억눌리고 서럽게 살아온 젊은이들이
자유발언대의 순서를 기다리려고 수십 미터, 100m를 줄을 섰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한 발언들은 다 평소에 어디 가서 들어줄 사람 없는 이야기, 눈치 보여서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거기서 쏟아냈다고 합니다. 어떤 동성애를 지금 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은 어디가 하소연할 수 없는 이 사회의 답답함에 대해서 거기 가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이게 우리 잘못이냐? 장애인들이 어디 가서 호소해도 계속 무시당하고 밟히고 하던 것들을 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참고 살란 말이냐? 라고 그 무대에서 밤을 새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듣는 다른 사람들 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그 서로 약자의 동병상련을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격려하고 울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도대체 권력 있는 자들 못 믿겠다. 도대체 잘 배웠다는 사람들 못 믿겠다. 우리 힘없는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뭉치고 서로 단결하고 연대하지 아니하면 좋은 세상 만들기 어렵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뭐냐?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세상은 뭐냐? 그 젊은이들은 다시 만나는 세계라는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아이돌의 노래가 있었다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억눌린 자의 그 슬픈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시민 연대를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기록들을 이제 좀 정리해서 발표를 곧 할 계획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윤석열을 끌어내린다고 좋은 세상 오는 거 아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무엇이고 그 꿈꾸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찾아보자. 그리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손잡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것도 역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온 또 그 긴 배경은 또 있습니다. 박근혜를 쫓아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났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선도 사실 곱지 않습니다. 왜? 박근혜 쫓아내면 새로운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 함께 나갔습니다. 진보도 나가고 보수도 나가고 남자도 나가고 여성도 나가고 아이들도 나가고 늙은이도 나가고 다 나갔습니다.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이란 왕의 나라가 아닌 동시에 모두의 나라다.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피부가 검거나 희거나 남자나 여자나 이 모두의 나라라고 하는 이 공화주의의 실천 가치를 돌아서면서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박근혜 쫓아냈더니 내 삶은 달라진 게 없어. 역시 우리는 또 서럽고 서러운 삶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응원봉을 두고 젊은 여자아이들이 많이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나갔느냐? 걔들이 억눌려 있어서 나갔습니다. 걔들이 직접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애들, 아니 학교 안에서는 우리가 너무 자유롭고 뭔 얘기든지 할 수가 있었어. 학교 교문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긴장해야 돼. 눈치 봐야 돼. 여자들의 권리를 너무 주장하면 이게 무슨 뭐 레디칼 페미니스트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욕을 해대고 지 또래의 남자애들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놀려먹고 폭행하고 이 폭력적 사회에 가장 눈치 보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도 참고 있던 그 아이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사태는
우리의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의지의 낙관을 가지고 이 사태를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사실 밝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챙겨주고 수술해 줄 때 우리의 민주주의가 좀 더 나은 단계로 진화하고 심화하고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화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